네, 이 우울증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원래 잘 알고 계시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또 보시는 분들은 리마인드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잘 메모나 기억을 좀 잘 해두시다가 필요한 시기에 잘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저는 시치널 하스피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공포기억 형성과 속어 기전에 관련된 PTSD 연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뇌질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디프레션과 우울증과 어티즘 자폐, 그다음에 망각이라는 포게링, 그다음에 어딕션이라는 중독 현상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신 거를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 코비드 19에 실제로 인펙션 되었을 때 실제로 저희가 받는 육체적 고통과 그다음에 코비드 19에 의해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 두 가지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고통이 어느 쪽이 더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엄청난 고통을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통의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제 정신적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러한 고통이, 두 가지 고통이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대처를 하고 어떠한 것들이 요인인지를 좀 잘 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현재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실 악의 축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유발됐을 때 다시 또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다시 또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고리를 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제 일어난 스트레스를 감염병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병 스트레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공포가 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을 잘 못 자겠다. 수면 불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과의 경계가 더 많이 커지고요. 소통이 더 많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 크게 네 가지 이제 증상이 감염병 스트레스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감염병 스트레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셧다운과 락다운이 더 장기화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고 제가 제목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팬데믹으로 선언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신조어가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블루인데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개개인이 느끼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뜻하는 신조어로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코로나와 우울감이란 블루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또 그 밖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 구매하는 밖에 나가는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집콕족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택트를 이제 반대하는 거죠. 반대 표현인데 언택트라고 해서 비대면과 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이런 언택트라는 말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코로나 블루의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육체적 고통이 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블루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많은 부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 내용은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입니다. 35세 여성인데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외에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마스크 벗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감염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모를 전염을 일으킬까봐라는 걱정인 것 같고요. 또 61세 남성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하라고 한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50대 남성은 수면 불안 장애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자꾸 잠을 깨고 이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완치가 되었다고 선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불안감들이 바로 코로나 블루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에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가족 구성원을
읽는 거에 대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커지면서 정신적 고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호소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맘 카페 여성이라고 해서 이제 육아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딪히는 게 더 길어지고 아이들의 그 온라인 학습과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근무 시간이 줄면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가계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주부분들의 우울증이 또 커지는 것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블루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요. 작년 4월과 5월, 4월에 진료비를 어느 그 진료 과목에서 진료비를 많이 사용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래프가 왼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신의학과의 진료비 증감률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비율들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다 한국에서 조사된 결과긴 하지만 캐나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선언 이후 지금 현재 캐나다는 거의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회적 우울감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많은 성인 남녀들에서도 90% 이상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그래프가 4월달과 6월달을 비교했을 때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답하시는 분 중에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였고 이러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는 크게 세 가지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 두 번째는 줄어드는 소득, 세 번째는 건강 염려증 유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원래는 다 묶여 있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대답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누가 감염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사슬로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조사된 자료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것이 90%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유를 여쭤봤을 때 첫 번째가 막연한 불안감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누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식별할 수도 없고요. 쉽게 식별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감을 떠안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우울감과 답답함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들인데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런 스트레스들이 더 맞물려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래프들은 코로나 블루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보여드린 사례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그 그래프 내용들이 한국에서 발췌된 내용이지만 캐나다의 이제 내용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의 원인을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리면 실직과 고용 불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감염 우려, 세 번째가 육아 스트레스, 네 번째가 워킹맘 스트레스, 네 번째가 가족 내 스트레스입니다. 네, 가족 내 스트레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오래 있다 보니까 보통 일상적인 생활이라면 아침에 출근을 서로 한다든지 서로 떨어져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그러한 패턴들이 깨진 거죠.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많은 이제 힘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과 부모들 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이 굉장히 계약 연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캐나다도 지금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이제 9월 중순부터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인 방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 방학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해가지고 5가지를 이제 적어서 이것들이 이런 내용 이미지가 SNS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다, 유튜브를 끄라고 하면 끈다, 물건을 사용하면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이고, 5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가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런 5가지 부분들을 이제 적어놓고서는 이제 실천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떠돌고 있지만 사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서로 간의 생활 규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켜주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서로가 양보를 하고 존중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캐나다 내용을 한번 보죠. 이 코로나 블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직과 고용 불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캐나다 통계청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 대공황과 경제 침체가 크게 한 번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런 경우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회색 바 그래프가 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보여주는 피리어드입니다. 그때 빨간 그래프가 밑으로 출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출렁이는 시간이 바로 이 고용 불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5년 지난 현재 이건 이제 결과가 4월까지 하는데요. 4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빨간 그래프가 밑으로 확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백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률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 블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그래프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세히 보면요. 마찬가지로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4월과 5월, 4월을 그래프로 쭉 그려봤을 때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1월 지나고 2월부터 실업률 그래프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노동률입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나. 고용률이라든지 노동률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2월 이후로 그래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캐네디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근무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이제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사람들의 캐네디언들의 정신 건강은 그럼 어땠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8년 대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 진단을 해본 결과를 비교해보면 왼쪽에 보시면 excellent와 very good이 있는데 이것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디프레션과 우울증과는 좀 거리가 멀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그래프고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오렌지색이 이제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조사되는 경우였는데 2018년도 대비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페어나 프로에서는 오렌지색이 더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대비 자가 진단했을 때 나는 우울증과 좀 더 가까워졌다. 나는 좀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좀 우울증에 있는 것 같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의 지금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 미국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아메리칸 5명 중에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까봐 또는 그것에 의해서 제가 큰 고통을 받을까봐 라는 이제 답을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르치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맨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에이프릴에 조사한 내용인데 보시면 스케일드라고 되어 있는 오렌지색의 포션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 좀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이 조사 결과 5명 중에 3명은 굉장히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증이 바로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 부분들을 잘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울증의 그 증상과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리마인드를 잘 하셔서 좋은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주변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면 좋으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한 반응을 좀 보면요. 캐네디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불안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이 오버로드 될까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84%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는 이제 54%는 집안의 가족 구성원 중에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이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걱정이죠. 건강의 걱정이고, 네 번째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럼 연령대별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5살에서 49세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가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이 TV 시청입니다. 물론 게임하고 술 드시는 시간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과 텔레비전 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터넷과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텔레비전 시청은 양방향 소통이 아니고 한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들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TV 시청은 그다음 우울증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더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는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인터넷도 사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어떤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잘못된 정보들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캐네디언들은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보면요. 첫 번째가 손 잘 씻기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자주 손을 씻고, 손을 청결하게 해서 최대한 얼굴 주변을 만지지 않는 것이 예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로 가장 손꼽은 예방법은 집안에만 그냥 있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 누군가 만나지 않는. 사실 이게 예방법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좋지만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양날의 칼 같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육체적인 감염은 막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하고 있고 어떤 부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울증 증상을 좀 알아봐야겠죠. 알아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정말 우울증의 환경인지 아니면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카드 섹션을 보시면 우울감, 무기력, 귀찮음, 식욕과 체중 변화, 보통 체중이 감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면증과 과다수면인데 반대되는 말인데요. 주로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개개인의 성격이나 습관에 의해서 과다수면으로 표현이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 극단적인 자살 충동까지 가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들은 한국의 서울시에서 이 심리 지원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놔서 제가 요거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카드 내용은 소아청소년, 중년, 노인에 따른 연령별 우울증 증상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우울증 증상은 비슷합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소아청소년은 짜증과 반항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신체 증상이 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약물 남용으로 많이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지금 마리화나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물 남용의 어떤 부분에서는 좀 위험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년에서는 건강염려증, 죄책감, 의심, 절망, 공허감과 건망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에서는
노인분들에게서는 이제 모호한 신체 증상, 그리고 불면 불안, 집중력 감소, 네,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공통되게 발생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극복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우울증 극복에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힘들었던 본인 스스로를 이제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치우치고 더 많은 타인에 더 많이 의지할 때가 많은데요.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한 생각과 좀 거리를 많이 두는 겁니다. 좀 더 파지티브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좋은 씨앗이 됩니다. 좋은 하나의 정신적인 약이 되는데요. 굉장히 뇌 활성에도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글에 보시는 것처럼 나라고 중간에 글씨를 쓰고 큰 원을 한 3개 정도 그리고요. 그 안에다가 나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을 먼저 적으면서 그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걸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뭐 가족 구성원 두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간을 한번 좀 잡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의 안정을 좀 잡으신 다음에 적어보시면 좀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시간이 좀 많이 허락되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짧게 하루에 10분이라든지 뭐 20분, 30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산책하기, 책 읽기, 글씨 쓰기 등등의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한번 해보시면 본인 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취미생활 하시면 좋다고 그랬는데요. 좀 더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할 때 목표를 실행 가능하게 딱 잡고요. 그것을 스마트하게 잡아보자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매력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것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언해드린 겁니다. 사실 목표를 잡을 때 보통 사람들이 목표 잡을 때는 좀 길게 뭐 한 5년 뒤에 뭐 1년 뒤에 뭘 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잡으시기도 하고요. 그 목표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중간에 실패하시는 경우도 많고 성공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게 되고 하지만 여기 지금 글리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짧게 퇴근하면서 30분 세정거장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체력을 좀 운동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그 다음에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또 하나의 우울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서 그 이제 확진자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방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역이 그럼 물리적인 방역이 아닌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방역은 건강염려증을 더 많이 앓고 계시는 분 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 또는 우울증을 심하게 갖고 계시는 분에 따라서 심리 방역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염려증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과도한 정보 탐색을 좀 삼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현재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은 심신 안정을 위한 복식 호흡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복식 호흡 같은 경우는 숨을 들여 마실 때 배를 내쉬고 숨을 내쉴 때 배를 들여 마시는 방법을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5초에서 10초 정도의 텀을 두시면서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배가 볼록해졌을 때 완전히 숨을 많이 들여 마셨을 때 잠깐 호흡을 멈추시고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5초에서 10초 정도를 텀을 두시면서 숨을 내쉬는 방법인데요. 요 세트를 한 3회 정도 하시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가라앉고 기분이 차분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이제 자주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노래 부르기 쉽진 않겠지만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흥얼거리신다든지 아니면 20분에서 40분 정도 낮잠으로 잠깐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시면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 수면이라는 게 자고 나면 뇌가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뇌는 굉장히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한 활동만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떴을 때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뇌는 굉장히 약간 휴식 공간을 좀 휴식 시간을 갖는 시간이죠.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고 나면 뇌가 좀 더 많이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립감과 불안감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화나 영상 통화로 자주 이제 나누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우울증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행위 중독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중독 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동안에 많이 한다고 보여드렸는데요. 그 결과들과 맞물려서 온라인 게임의 이용 시간이 중독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비용 지출하게 되죠. 게임 안에서 돈을 또 페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게임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컴퓨터도 있겠지만 핸드폰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더 많은 SNS를 보게 된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또 핸드폰 안에서 뭔가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 이용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 이용은 저희 목 척추가 거북목이 될 수 있는 큰 요인이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안구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안구 건조를 유발시키거나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4초에 한 번씩 깜빡여야 되는데 거의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한 두세 번밖에 깜빡이지 않는 횟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오래 하시는 게 굉장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성인 콘텐츠 시청이 늘었다, 또 음주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정신 건강에 크게 문제를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온라인 게임에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일주일에 2, 3회 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눈에 금방 보실 수 있고요. 또는 도박하는 시간도 늘었다라고 답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박의 횟수가 보면 한 달에 1회 3회 하신 죄송합니다. 도박 횟수는 좀 줄었네요. 도박 횟수는 좀 줄었고요. 오히려 온라인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요. 보시면 파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관려져 있고요. 성인 콘텐츠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어서 정신 건강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주입니다. 아무래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정신건강 플러스 신체적인 건강, 간과 위에 대한 건강도 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통계청에서 보고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이제 팬데믹 동안에 드링킹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평상시에 먹고 있는 양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고 증가됐다는 분들은 이제 10%밖에 정도인데요. 사실 이게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8% 답하신 분들의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이유가 첫 번째가 규칙적인 생활이 깨져서, 그다음에 지루해서,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는 대답들이 크게 세 가지로 꼽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음주에 있어서도 좀 자제를 많이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나 좀 뭐 횟수를 줄이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는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자가진단 및 예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이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방법들이 더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또 이제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정상인의 과연 얼마나 뇌가 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치료법이 병원 안에서 하는 치료법과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울증과 우울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개 단어를 이제 혼용하시거나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울증은 확실하게 질병입니다. 질병이고 기분, 사고, 신체 기능에 다양한 증상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일 경우 자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레퍼럴을 받아가지고 정신 전문의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다든지 치료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울감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정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만 단지 일어나는 당일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입니다. 자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우울감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은 사실 굉장히 이제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2030년에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줄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과 16년도 대비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분의 숫자가 굉장히 높게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16년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분들에게서 더 2배 정도, 남성분들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성별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요. 이 성별에 따른 질병률의 차이는 남녀 간의 이제 호르몬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영향이 있고요. 출산 등의 기인을 합니다. 출산하고 나면 이제 산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육아 스트레스 등등이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여성분들에서 더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과 정상인의 분의 뇌 단편 촬영 영상을 보면요. 지금 빨간색에 더 가까운 색깔은 활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초록색도 활성이 높은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주 어두운 블루 컬러, 파란색은 활성이 낮은 것을 표현합니다. 뇌 활성이 높다는 것은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울감보다는 좀 더 거리가 멀고 좀 액티브하고 좀 더 많은 생각과 많은 사고를 하고 있는 중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블루 컬러가 나오는 경우는 기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더 다운되어 있고 신체 활동도 거의 없고 생각도 거의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정상인의 뇌 활동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의 뇌 활성을 정상인의 활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병원 안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전기 경련 치료, 광선 치료, 수술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가 가장 먼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라고 해서 프로작이 가장 유명하죠. 그런 약물 치료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성공률이 60%에서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를 넘지 못하고요. 약물 치료 예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6개월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 뇌는 치료가 되지만 다른 신체 장기들이 약에 의한 독성에 의해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은 항상 모든 약들은 독성을 이제 사이드로 가지고 있는데 간은 주로 이제 해독을 하는 기능인데요. 간도 어느 정도 이제 캐패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에 너무 이제 노출이 되면 간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나 다른 장기들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좋다 나쁘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전기 경련 치료가 또 있습니다. 전기 경련 치료는 우울증 재발이 계속되거나 약물 치료에 저항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 시행이 되는데요. 환자들의 머리에다가 전기 샥을 줘가지고 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확 이게 부스팅이 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살 충동이라든지 체중 감소를 보이는 심각한 환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경련 치료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미개한 치료법이다. 또는 이거 받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니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는 이제 이유로 많이 꺼려하시는데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큰 단점은 전기 경련 치료 전후에 기억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쉽게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선 치료입니다. 광선 치료는
매일 일정량의 밝은 빛을 이제 머리에 쪼여주는 건데요. 계절성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캐나다 같이 겨울이 긴 시기에는 사람들 대부분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되기 쉽고요. 비타민 D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핍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을 쪼이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쪼이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방사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방사선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 특정 부위를 파괴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의 환자의 경우는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는데요. 사이버나이프 시술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제 로봇 팔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뇌에 정확한 부위를 찾아가지고 방사선과 초음파를 쏴주는 방법입니다. 뇌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마에 있는 부분과 뇌 축두엽이라고 해서 귀 옆에 있는 이 뇌 부위에 두 부위 간의 연결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방사선과 초음파를 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는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미주신경 자극술,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데요. 뇌 자체에다가 작은 전극을 이제 임플란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 아래에다가 작은 기계를 이식하고요. 주기적으로 그 작은 기계에서 그 임플란트된 전극에 전기적 신호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블루 컬러의 뇌활성이 떨어져 있는 우울증의 환자의 뇌를 인위적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뇌활성이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러한 치료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치료법 모두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적은 뇌활성을 높은 뇌활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항우울제 약을 우울증 환자에게 주어서 10주 동안 10주 전후를 비교한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10주 전고요. 오른쪽이 10주 후입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은요. 뇌활성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뇌 두피라고 대뇌 피지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에 뇌 바깥쪽에 그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두께가 두꺼울수록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지금 특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대뇌 피질이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두꺼운 이 구조들이 10주 동안 약물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얇아져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약물 이제 치료를 꾸준히 했을 때 정상의 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료법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코로나 블루가 혹시 나도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8가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그다음에 수면 불안, 그다음에 쉽게 불안하고 쉽게 놀라는 것, 그다음에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다, 또는 눈물이 많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또는 멍하고 혼란스럽다, 잘 기억 못하고 집중하기 어렵다. 이 8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몇 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좀 넘어서야 좀 심각한 증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패밀리 닥터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병원 밖의 치료를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좀 무서웠죠. 약간 수술해야 되고 막 뭐 머리에 전기를 쏴야 되고 빛을 쏴야 되고 약간 공상과학 같은 영화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병원 밖의 치료법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킹이나 하이킹을 통해서 숲속에서 뇌를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가 이런 숲속이나 자연 경관에 노출이 되면요,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 자극이 좀 더 뇌 활성을 높이고요. 피톤치드라고 해서 식물체에서 나오는 인자들이 굉장히 신체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이제 음이온이라고 해서 숲에서 나오는 이온들이죠. 좀 더 뇌를 좀 이렇게 명쾌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고, 바람이 나무에 스치는 소리가 굉장히 귀를 자극하면서 뇌에 굉장히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공부할 때도 많이 쓰는 소리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그다음에 햇빛을 통한 좀 더 많은 빛을 쪼여주는 현상, 비타민 D 합성과 뇌 활성을 높여주고요. 산소 역시 중요합니다. 뇌는 신체 장기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을수록, 깨끗한 산소가 많을수록 뇌 활성은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숲의 치유 효과는요,
뇌에서 발생하는 알파파라는 것을 좀 더 증가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감소시켜주고 더불어 면역력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해소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통해서 사람들과 좀 더 거리를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 노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짧게 몇 가지 카드 섹션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심리재단에서 만들어준 좀 이렇게 마음의 영양제라고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 공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의 극복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분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자기 공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10초에서 30초가 자신에게 말해주기고요. 거울을 보고 말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30초 내외로 자기 공감 행동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심장이나 가슴 부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갓난아기들을 엄마들이 안을 때 갓난아기들이 귀의 귀가 엄마의 심장에 가깝게 닿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갓난아기들이 정신적 안정감이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와 똑같이 심장이나 가슴에 손을 올려놓으면 자기 심장 박동을 자기 손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에 있는 온기가 또 심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공감 행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자신에게 말해주기 해서 15초에서 30초 정도로 문장을 한번 써본다든지 다시 거울을 보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제로 있는 게 잘 받아들이자, 용서하자, 강해지자, 잘 참아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단어라고 예시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족들과 쉐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좋았는지를 나누는 시간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과 락다운이 되면서 서로 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죠.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더 커지고 우울증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카드 섹션에서는 외로움이 커질 때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낌을 받고 싶을 때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영국에 있는 버클리와 그다음에 영국 정신건강재단에서 제시된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 25분 소요가 되는 3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명단 적기입니다.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해서 스스로가 여기 나와 있는 잘 챙겨야 할 사람, 그다음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내가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던 사람들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름을 적다 보면요,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뇌가 기억을 꺼내게 되죠. 그럼 뇌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15분에서는 가볍게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눈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마음 전하기입니다. 전화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되뇌이면서 뇌가 계속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10분은 이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인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신 분들은 작은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편지나 아니면 이메일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나눈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소속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가 자기 공감과 소통인데요. 나와 타인, 이 두 가지를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환경에 노출돼서 건강해지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서 건강해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해지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좋은 영양소와 음식들인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C, 엽산,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칼륨 뭐 하나 너무 정말 빠질 수 없는 것들, 중요한 것들인데요. 비타민C 잘 알고 계십니다. 활성산소를 줄여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높으면 우리가 더 강하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비타민C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해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요,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소통을 많이 할수록 뇌 활성이 증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드셔서 이렇게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합성을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라고 불리는 엽산이 또 있는데요. 이 엽산은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호르몬 물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증은 가라앉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산을 드셔서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가지고 우울증을 낮출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트립토판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페니랄란이라고 해서 엔돌핀 분비를 자극하는데요.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행복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엔돌핀이라고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뇌가 전체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활성률을 같이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이미 많은 분들이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 오메가3는 원래 항염증 반응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을 해주거든요. 정신 안정 유지와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추천해드리고요. 칼슘과 마그네슘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칼륨도 신경계 진정, 자극성 감소, 우울증 감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뭔지 알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게 요 녀석들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 음식들을 제가 찾아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콩과 견과류입니다. 여기는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콩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호두가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콩 같은 경우는 두부로도 많이 섭취하시는데 두부 굉장히 좋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두부로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사실 거기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두부 섭취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감소를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운동하느라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것들이 두부를 먹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두부 또는 호두를 드심으로써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우울증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추천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왼쪽 아래에 있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도 하나의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유와 바나나, 시금치에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바나나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이제 포만감도 높여주면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죠. 그다음에 시금치 같은 경우는 야채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밝혀져 있고요. 이러한 우유, 바나나, 시금치를 통해서 트리토판 섭취를 좀 증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어나 뭐 크릴새우 이런 걸 많이 이제 드시는데요. 등푸른 생선이 이제 거기에 포함됩니다. 고등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오리고기. 유일하게 저희가 섭취하는 육류 고기 중에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것이 오리고기인데요. 오리고기에는 혈액순환이랑 혈관 질환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러한 음식들을 매일 사고 매일 식단에다가 다 넣어서 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적정량과 권장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서플리멘터리로 대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서플리멘터리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음식 섭취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섭취를 하시면 항상 몸에 필요한 정도가 꾸준히 채워지기 때문에 우울증 극복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울증에 또 주의해야 될 음식도 있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설탕이 엄청 들어가는 음식들인데요. 정제당과 소세지, 탄산음료들입니다. 사실 이제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우울증이 많이 해소된다. 기분 우울할 때 초콜릿 먹어야 돼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입니다. 굉장히 짧은 한 1, 2분 정도는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당이 이제 뇌 활성을 높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 높여주는데요. 그 높여주고 떨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더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지거나 날카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나친 당 섭취는 체중 증가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정제당과 소세지, 탄산음료 등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울하니까 술 한잔 해야지. 술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 술은 무감각하게 할 수 있어. 해주니까라고 하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인데 술은 감각만 무감각하게 해줄 뿐 정신 자체를 무감각하게 해주거나 우울증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드신 이후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더 따라올 수 있고요. 간 건강에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술은 최대한 좀 많이 줄이시거나 횟수를 줄이시는 방법을 권하고요. 커피나 콜라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가 일정량은 사실 이제 뭐암 예방과 심장질환 예방과 뇌질환 예방에는 좋다는 것이 이미 이제 학술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또 이제 건강에 또 해롭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나 콜라를 또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콜라는 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 해서 병원 밖과 안에서의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것 제가 한번 나눠드렸고요. 또 이 밖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 부분들이 전체였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나 뭐 더 하시고 싶으신 코멘트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